중국, 미국과 무역 협상, 신플라자 합의 될까 우려. 중국 학자 및 관료, 신플라자 합의 우려에 일본 학계의 자문을 구해 등의 타이틀로 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과연 과거의 플라자 합의와 정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보면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게 1985년 9월 당시에 세계 넘버원이었던 미국이 좀 무섭도록 치고 올라오던 일본을 견제했던 이벤트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낸 기본 취지는 엔화의 가치를 올려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미국 자국의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특히 심했고 성장 속도가 가파른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였던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G5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엔화의 가치를 올려버렸습니다. 미국의 태도는 굉장히 강경했고 보복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기도 했고 냉전 체제 이후에 좀 기나긴 쌍둥이 적자에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도 있고 경상수지는 마이너스에 좀 당시에 여러모로 자국 내에서 시위도 활발하고 위기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일본을 압박해서 엔화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 합의에 왜 응했냐? 1번, 일단 미국에 강한 압박이 있었겠죠. 80년대 초반부터 일본한테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게 증발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국 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일본은 당시에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였습니다. 미국이 특히 큰 자본시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내부에서 돌지 않고 미국 국채나 자산을 사는 데 많이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일본은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올렸음에도 정작 GDP 성장률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엔화를 상승시키면 일본 내부에서도 좀 돈이 잘 돌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엔화 가치가 높으니 여기에 해외 자본을 좀 끌어들이면 더 내수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일본이 더 발전하기 위한 경제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일본의 예상과 달리 일본은 10에서 20% 정도 엔화가 오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1년 뒤에 무려 엔화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엔화의 가치가 오르자, 즉 자국 화폐의 가치가 오르니까 당연히 일본 국민들의 구매력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100엔으로 옛날에는 콜라를 먹었던 것을 이제는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가 있게 됐고 좀 일본인들에게 세계 각지로 여행을 떠나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엔화 강세에 따른 자국 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지나치게 우려를 했고 이 시중 금리를 5%에서 2.5%로 확 내렸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1년에 70% 정도가 오르기도 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인 이슈, 문제점으로 번져나가면서 이를 우려한 이제 일본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1년 만에 금리를 3.5%나 올려버렸습니다. 부동산은 이에 따라서 거품이 터지면서 폭락하고 금융시장은 얼어붙고 부실 채권들이 만연하고 여러 금융기업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왔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미중 무역 전쟁과 이 플라자 합의가 어떤 상관이냐? 바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 위안화 달러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위안화가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약세를 유지해서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상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무역전쟁 이전에는 1달러당 6.3위안이었지만 그 장문 하반기에는 7위안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만큼 위안화가 약세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빠져섰고, 즉 미국은 이 관세부가 효과를 상쇄시키는 좀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를 무너뜨리고 싶어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양국이 합의를 할 것이냐가 주요한 의제일 것이고, 시장에서는 대략 한 1달러당 6.3, 6.2 위안이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1달러당 6위안 밑을 좀 원하고 있겠죠. 중국 내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위안화 환율 조정이기 때문에 이 과거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게 플라자 합의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대회 보호협회와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최근 베이징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중국 학자들이 좀 일본 참석자들에게 플라자 합의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고, 꽤나 환율 합의에 대해서 미국, 중국 간에 좀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자명해 보이고, 중국 당국도 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현재 상황이 과거의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물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시장은 일본보다 현저하게 큽니다. 현재 중국도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이지만 당시 일본보다는 그 비중이 낮고 수출 의존도가 일단 더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흐름에 이게 소비에 더 의존하는 모델로 좀 가는 쪽이고, 이에 따라서 대외 개방을 하는데 좀 페달을 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해외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고 해외 자본들을 받아들일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차이점은 현재 중국의 상황이 1985년 좀 건전했던 일본의 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현재도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플라자 합의 당시에 일본의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한 100%를 약간 넘었는데 중국은 한 150%에 육박하고 있고, 그 중국 고용 상황 지수도 이제 2015년 이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좀 뚜렷하게 하향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위안화가 당연히 일본 엔화처럼 갑자기 2배 뛰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1달러당 6위안 아래까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중국은 강한 경기 부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시장에 돈을 풀거나 위안화가 상승하면서 좀 발생하는 손해들만큼 더 많은 액수의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 어떠한 수가 되든 중국의 부채는 커지는 거죠. 결국 정부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가게가 되었든 어딘가에서는 이 부채가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 중국 기업 부채,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정부가 이제 짊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감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와 연관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한 경기 부양을 하려면 중국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되는 거고, 결국 미국이 그동안 시행했던 양적 완화는 이번에는 중국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통제하려고 하겠지만 강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경우에 자산시장, 주식, 부동산 등에는 거품이 더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나 이런 해외 메이저 세력들이 환차익을 위한 장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 이전 10년 동안은 이제 중국 자본이 해외 선진국들을 휩쓸어서 버블을 만들었다면 아마 이제부터 돌아오는 경제 주기에서는 좀 그 판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메이저 자본들이 좀 중국 등의 신흥국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규모는 만약에 중국이 정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사실 현재가 아니라 그 중국에서 자산 버블이 본격화되고, 그 버블의 정점에서 해외 자본 세력들이 환차익을 일으키면서 나가는 그 순간이 중국이 좀 진짜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가 오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끔 하는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삼성도 세계 최초 10나노 1Z 3세대 D램 개발. 중국 반도체 하는 게 있긴 해. 뒤처지는 중국 반도체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 화강법 폭탄 삼성, LG, 현대. 현실은 글쎄 라는 이 두 가지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도 세계 최초 10나노급 1Z D램, 3세대 D램이죠. 중국 반도체는 도대체 어디에? 라는 제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반도체 미세 공정 한계를 넘어서면서 그 역사를 장식했죠. 최근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업계, 즉 마이크론 같은 감산 조치를 취하거나 R&D, 즉 연구개발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참 많은데 역시 끝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그리고 업계 최초로 10나노급 1Z D램, 즉 세대수로 따지면 10나노급 D램 제품 중 3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1Z, 즉 3세대 D램 제품을 지나게 되면 EUV를 적용한 D램 생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겐 EUV와 관련한 많은 기술에 대한 깊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이 분명 필요하실 테고, 또 저희 방송 들으시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투자 종목들이 충분히 중요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EUV 수혜주들에 대해선 분명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성이 항상 말하는 초격차가 이번에 또 이 1Z D램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권호연 부회장님이라고 해야겠죠. 이분이 초격차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1Z D램은 업계 중에서도 초격차를 유지한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기술 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경쟁사 대비 SK하이닉스가 되겠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른 기술 개발을 보였고, 이 제품이 실제 양산이 올해 중하반기부터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보면 양산 시점으로만 봤을 때 약 1년 정도 아니면 조금 더 긴 1년 반 정도가 차이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우선 이 1Z D램, 즉 3세대 10나노급 D램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겠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 살짝 드렸지만 세계 최고 미세 공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세 공정을 양산에 맞게 사용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수모량 자체가 분명 개선이 됩니다. 또 지금 이 3세대 D램 자체가 삼성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왜 도움이 되는지 아셔야겠죠. 우선 이 1Z 3세대 D램 제품은 EUV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기존 라인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EUV에 대한 투자를 이 제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그럼 EUV를 사용 안하면 당연히 하드마스크를 활용한 패터닝 작업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원가적인 측면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생산성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20% 이상 향상된 게 또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제가 이 D램 자체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기존 프로세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공정 같은 것을 스킵하거나 제거하거나 혹은 단위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시간을 테스트를 통해서 줄인다거나 없앤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거듭할수록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10나노급 1세대 제품, 즉 1X 제품을 내놨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점차 해결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문제들을 잡으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분명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미세공정도 중요하겠지만 웨이퍼 생산에 있어서 살아남는 칩, 즉 수율이 계속 향상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설비적 투자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면서 두 번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들어가던 공정들을 개선했고, 세 번째, 수율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기존 것을 다 활용했는데도 현재 업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뽑고 팔리는 족족 수익이 된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상 시장 상황입니다.
일전에 제가 예상을 해드렸듯이 1분기, 2분기까지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업체들의 선택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는 마이크론이나 도시바처럼 감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선두주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의 선택보다는 계속 투자를 통해서 새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번 일제 디램처럼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공정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제품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도 수익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강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 같은 즉 물량 자체로 경쟁 업체를 도산시키는 치킨 게임 자체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아남고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는 게 현재의 치킨 게임, 즉 초미세 공정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기술 개발만이 이 반도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란 거죠. 또 이제 이 3세대 디램을 넘어서서 내년부터는 성능과 용량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킨 차세대 디램, 즉 DDR5 제품과 LPDDR5 등을 본격적으로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때문에 당장 이번 연도 시황이 어려워 보이겠지만 내년에는 디램 자체에서 좀 크게 말하면 시장 자체의 표준을 바꿔버리는 제품들을 삼성이 내놓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또 삼성이 기술 개발 초기부터 아예 이 차세대 신제품들의 수요를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고객사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차세대 프리미엄 디램의 수요는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올 하반기부터는 슬금슬금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충분히 될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 좀 문제가 되고 있죠. 화관법. 이 화관법 폭탄, 삼성, LG, 현대, 현실은 글쎄 라는 제목인데요. 내년부터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 화관법입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화관법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내년부터 굉장히 강화돼서 적용이 되는데요. 우선 강화되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존에는 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이 79개였어요. 근데 내년부터 413개로 약 5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급 항목인데요. 법 시행 전, 즉 내년이겠죠. 내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어질, 그리고 이미 기존에 지어졌던 공장들도 이 새롭게 강화될 화관법이 적용이 됩니다. 풀이해 보자면 이 화관법을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세 번째,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들이 공장에서 유출 사고가 터지면 총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때리겠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화관법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우선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은 그냥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제철 공장 등등 다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공장을 돌리고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인데 유해화학 물질이 사실 안 들어가는 공장은 없다고 봐도 좀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국내 공장 어디든지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앞서 세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공장들입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검사하는 이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솔직히 말해서 유해화학 물질들이 유출 안 되게끔 하려는 좋은 취지의 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산 유출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피도 하고 또 산업재해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누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고자 하는 게 화관법의 취지입니다. 충분히 좋은 내용이에요. 저도 인정하지만 기존 공장들이 지키긴 현실적으로, 하지만 너무 큰 버거운 짐이란 거죠. 당연히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취급하는 건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합니다. 위험하니까요, 당연히. 하지만 검사 기간에만 1년이 넘게 걸리고 가동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는 점이 불합리적인 요소라는 거죠. 물론 여러 기업들이 몇 년 동안 시행규칙을 완화해달라고 환경부에게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규제의 정부답게 어떤 합리적인 도출안을 내놓지 못하고 부처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저하가스 배관 검사를 의무화한 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즉 공장에 낡은 배관을 타고 유독가스가 외부로 새 나오는 이를 사전에 체크하는 검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검사에만 1년이 소요된다는 게 바로 이 검사입니다. 과정을 들여다보면 배관 세척, 이중 배관 해체, 비파괴 검사, 배관 재세척, 이중 배관 재설치, 내압 시험 등을 거치는데 최소 13개월이 필요합니다. 또 공장을 재가동하고 나서 공장 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1개월에서 2개월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총 14개월에서 15개월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합리라는 게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이 검사 받으려고 공장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입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들은 이 검사를 받으려고 공장을 세워야 하고 생산을 못하니까 계속 손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슬프지만 현실에 반영을 해볼까요? 반도체가 수출 효자 품목인 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반도체 빼면 대한민국은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검사를 위해서 수출품 효자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1년 넘게 가동을 못 시키면 그럼 내년 1년은 반도체 만들지 말고 수출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수출의 수십 %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가 없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그냥 내년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잘한 것은 분명 없습니다. 2013년부터 이 법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유예기간을 약 5년 동안 줬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정부와 협의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산업 현장 및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못해온 것도 있겠죠. 여하튼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 기업의 문제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 현실을 너무 무시한 법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기관의 태도도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사업장에 안전진단 의무를 부과해서 화학물질을 쓰는 공장 내 시설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서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산업법과 환경법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이 검사에만 공장을 1년 넘게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점, 그리고 즉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기업을 뺀 나머지 즉 95%의 중소기업들이 파산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정부 주무부처들이 빠르게 인식을 좀 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동안 또 후발주자인